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이 많다. 그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절대로 웬만해서는 퇴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종목이. 그래서 새로운 좋은 종목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떤 거예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신뢰를 먼저 높일 거냐, 혁신을 더 북돋을 거냐인데, 그 벤처기업 쪽에서는 혁신의 문호를 더 많이 열어달라 이렇게 하고요. 투자자들은 일단은 부실한 것들을 빨리 내보내서 그래야 그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두 가지를 다 보는데요. 특히 이 부실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은 빨리 퇴출시킬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상장 유지 요건 자체도 그러게요. 일단은 그 상장 폐지든 정리하는 거는 제가 대통령 취임한 후에 제일 먼저 갔던 게 증권거래소인데 네. 그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좀 진척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6개월 지났는데. 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양시장 보면은 그 상장 폐지가 예전에는 한 3년간에 한 15건이었다면 지금은 한 40건? 뭐 그 정도로. 네. 지금 올해 후반기에 네. 40건이나 퇴출됐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가긴 하지만 네. 그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난 건 몇 개나 돼요? 38개. 엄청나게 많이 정리했네요. 그 원래 그거 하면 주식 주주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송 들어갔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소송 불사하고 퇴출을 많이 시키라 하니까 저희 예상한 대로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요. 소송 대응하면서도 부실 기업은 바로 퇴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네, 소송이야 뭐 불가피한데 여하튼 보유 주주들 입장에서야 그게 사라지면 영원히 희미한 꿈마저 희망마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응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야 시장이 정상화될 길이 열리겠죠. 네. 그거 하나고 시장 정상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정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해당되는 거긴 한데 1호, 2호 두 개 지금 적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1호, 2호 말고 또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또 네. 고위 임원이 사실은 그 상장 같은 거 할 때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갖고 그거를 이제 친족이라든지 이런 쪽에 돌린 부분도 저희들이 잡아내서 그것도 그래요?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사실 기업들 실력은 절대로 나쁘지 않은데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평가가 60% 정도밖에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나긴 났는데 개선이 많이 되긴 됐는데 여전히 지금 저평가, 객관적 수치로 보면 저평가 상태고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자중간에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최대한 힘을 좀 기울여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 하면 망한다, 폐가망신한다라는 걸 진짜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정상화돼요. 근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외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는 그냥 이거 금융 채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분야에서 민간인들끼리의 채권 문제도 있고 금융기관들의 채권 관리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우리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놨죠. 네. 송달 간주 제도도 많고.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은 송달됐는지도 모르는데 판결 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지도 깎아주고 있다고 그러죠? 소송 인지. 인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도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제도까지 바꿔가면서 할까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법무부랑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IMF 때 그 당시에 이제 부실 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게 그게 워낙 급선무여가지고 그 당시에 정책 목적에서 이쪽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페이버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돈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실 채무자들 그거에 대해서 송달 특례, 인지 특례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소위 기판력을 이용해가지고 채권 소멸시효 기간만 연장한 거 아닙니까? 보통 상사채권은 3년 길어야 5년인데 10년짜리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갱신하고 근데 인지도 깎아주니까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도 쉽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매우 부당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게 너무 쉬워서 그게 너무 유리하게 네.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 법무부랑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지던데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금융기관이 뭐 돈이 없어 인지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깎아줘요? 그 이해가 안 되던데.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들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생산적 금융으로 또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말만이 아니고 진짜 실행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기관들의 그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률하고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영업에 비교하면 아마 미국 거는 ROE 같은 게 우리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럽 거는 우리보다 좀 낮게 나오고 그 중간쯤 됩니까? 네. 미국은 약탈적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유럽은 그 반대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성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생산적 금융 이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영업 행태,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주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 그러니까 담보,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축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한 70%가 주담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고 네. 왜냐하면 떼일 염려가 적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니까 그게 이제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는 예를 들면 기업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그야말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소비 영역에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물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은행들의 유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위험 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여버리고요. 네. 주식이나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가는 가중치는 좀 낮춰서. 낮추고. 근데 국제 기준에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제 기준에 부합되면서 그러한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개혁들을 그러니까 이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을요 가급적이면 법률 형태로 좀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법률 형태로 좀 고정을 시키면 좋겠어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막 겨우 힘들게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에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고. 이 돈이 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화하면 좋겠다. 일단 일정한 정책 개선을 이뤄내면 그걸 제도로 만들어놔서 그냥 그것도 그냥 지침이니 뭐 관행이니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좀 확실하게 일단 좀 개선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포용금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워낙 심각한 주제인데다가 잘 안 고쳐져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서민들은 먹고 살라고 생존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빌려주잖아요. 여기는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무슨 뭐 제2금융 심지어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 가든지 해가지고 이자를 뭐 엄청나게 내야 되는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그 자산 격차가 지금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 격차보다? 그 결국은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글로벌 금융의 저금리가 됐을 때 학자들이 과연 저금리가 되는 게 소득 분배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보통 보면 저금리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 금융 공급이 잘 돼서 격차를 줄일 것 같지만 오히려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더 많이 벌리는. 그러니까 저금리나 금융 상황이 개선이 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가지고 자산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금융의 역할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거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금감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조금 개선되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확 되돌아가잖아요. (3) 내지 6.3%의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뭐고 규모는 얼마 정도예요? 네, 지금 그게 이제 불법 사금융 대출이라고 네. 사실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급하신 분들이 와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고요. 15.9%. 네네, 100만 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15.9%에 빌려주는 금액 최대 대출한다고 1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네. 세상에. 근데 이제 뭐 절대액은 좀 작기 때문에 이자가 이거는 당장 불법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심사 같은 거 안 하고 거의 그냥 바로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5.9라는 그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결국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2.9%, 12.5% 뭐 하고 9.9% 사회적 배려자는 9.9%를 1차적으로 낮춰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1년이나 2년 뒤에 그거를 상환하시면 그때 그동안의 이자를 반을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아, 제대로 다 갚으면 일부를 되돌려주는 그것도 네. 괜찮은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네.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갚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디폴트 위험이 없는 거를 증명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주는 거죠. 요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다. 15.9를 네. 일단 받는데 원리금을 딱 또박 다 내면 마지막에 낼 때 3 내지 6.3%로 계산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돌려줄 게 아니라 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2번은 면제해 준다든지. 뭐 방법론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환했다는 기록이 생기면 이제 신용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그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으로 빌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가 4.5%짜리 그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네.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더 잘 되시면 은행권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뭔가 신용이 쌓이고 점점 사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정책금융과 은행권이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최소 경력을 한 2, 3년은 쌓아야 되네요. 여기서 이제 그 정도, 네네. 없는 것보다 낫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이 손해 안 보는 방식까지 손해 안 보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자율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신용,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 일정 비율에 못 갚는 사람을 다 계산해 넣은 거잖아요, 비용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자에는 그러니까 빌려갈 사람들 중에서 못 갚는 사람들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그 비용으로 다 하고 대손 충당금이라 그럽니까? 그거 다 쌓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못 갚는 사람,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은 이 비용으로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들한테 다 전가를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 이제 손해가 발생한다, 즉 연체를 한다. 그럼 그건 연체 당해서 아예 못 받아도 손해가 아닌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산 방식이 부도율이 있고 곱하기 회수율이 있습니다. 회수율. 그거까지 다 계산한 네, 거예요? 네, 그거까지 다 계산했기 때문에 하여튼 참 기술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그냥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아주 최첨단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금융도 역시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금융권에 요구하는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사회 전체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정부에서는 최소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내가 노동해서 번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영업을 못하게 막아서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업이잖아요. 즉 개별 금융기관 자체 또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네.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는 계속 의문이에요. 상시 채무 조정 제도 내시라도 꼭 필요한 일이겠고요. 하여튼 연체 채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요. 그건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건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그 금융기관이 연체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일종의 고객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고객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 장기 연체 채무자들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경제 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조기에 그걸 빨리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 장기로 끌고 가서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경우 되면 사회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부도 힘들죠. 그것 전부 다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요. 해킹 금융범죄 분야야 열심히 할 것 같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인력 규모나 뭐 이런 건 문제 없어요? 사실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지금 37명이거든요. 너무 적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 기관에서 파견 보낸 거예요? 네, 저희 금융위에서 4명,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한 20명, 거래소에서 한 12명, 그다음에 단장이 금감원 단장 뭐 이렇게 했고 연합군이 되는데 그래도 칸막이가 없어지니까 단계별로 한참 하고 넘기는 거를 같이 동시에 보고 그다음에 뒷단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앞단에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종례 하면 한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를 굉장히 짧게 그 기간들을 단축하고 이게 지금 일종의 한 개의 팀인 거죠? 네, 어제 역할 분담도 꽤 있을 거고. 네.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저도 아니, 그래가지고 팀별로 경쟁도 좀 시키게. 저희들도 그렇게 이 기능을 지금 뭐 실무적으로 물어보면 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호, 2호 사건이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있는 걸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원천 봉쇄를 해버려야 돼요. 그냥 초기에 인력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하신 말씀 하십시오. 네, 저 경쟁 체제를 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감원에도 사실은 이게 합동대응단에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뭐냐면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렌식 장비나 그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많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은 적법 절차 때문에 변호인 입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그 데이터 큰 용량 같은 경우는 거의 3일, 4일 동안 포렌식을 하는 것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력 자체가 합동대응단은 투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경쟁 체제를 하신다면 금감원에다가 비슷한 저거를 넣어서 같이 돌리셔도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예, 저희가 포렌식 장비나 이런 부분의 인프라들은 금감원에 굉장히 많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이 원래 이거 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강제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없어서 합동대응단은 거기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금감원은 특사경 있잖아요. 특사경이 이제 인지권이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해 곧바로 할 수가 인지권한이 없는,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경쟁 체제를 한다면 합동대응단하고 이걸 같이 돌려보시는 것도 매우 효능감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 체제를 하면 이게 결국 거래소에서는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어야지 그러죠. 각자 하면 그 효과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이런 합동팀을 맞습니다. 하나 더 네. 만들고 네. 공통과제는 같이 하면 될 테고. 근데 금감원은 원래 하는 일이 그건데. 한 말씀 더 올려도 네.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국 하나가 지금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사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2달 이상 적체가 돼 있는 상태. 인력이 그만큼 빠져나가서 일반 그 자본시장의 그 투명성 관련된 걸 조사하는 그 기능이 약 20 몇 프로가 지금 인력이 줄어든 그런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자체 역량은 줄어들었겠죠.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저 잊어버리기 전에 인지 권한을 특사경한테 권한을 주는데 범죄 인지 권한을 안 주면 그럼 검사한테 다 부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튼 규정으로 훈령으로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총리실에서요. 이게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정식 경찰이 아닌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주세요. 예, 대통령이 그 기회를 주시면 우리 자본시장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상임위원입니다. 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결론만 얘기합시다.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당초에 그 민간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서건 주는 조사권을 그 검찰이 주는 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국회와 이제 법원에서 그랬는데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그냥 광범위한 이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으니 일정한 통제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인 특사경에는 그런 제한이 없나 보죠?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봅시다. 예. 알아보고 그 논리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말씀 올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 하고 있는 특사경은 그 인지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국부동산 감독원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인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보공단은 수사권한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주자고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결정해 주신 겁니다. 막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지권한이고 뭐고 아직 수사권한 무정된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건보공단.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그건 또 알아봅시다. 알아보고 이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네, 연구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는 총리실에서 좀 전체 주관을 해서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번 청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자본시장 조사하는 게 네. 2개 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본시장 조사국이 있었는데 한번 국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 늘리는 건 참 그렇더라고. 근데 금감원은 인원수가 꽤 많잖아요. 금감원이 원래 하는 일은 금융위는 조사보다는 정책 중심 아니에요? 원래 조사는 이 합동 여기 합동대응반에 4명을 보내는데요. 그 과가 5명입니다. 4명이 가버리니까 여기가 그냥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니까요. 근데 원래는 그거는 금융위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그렇잖아. 그 구조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의논해서 한번 얘기해 네. 주십시오.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거죠. 보이스피싱은 이게 금감원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무슨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금융기관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네. 통신사가 할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이라고 그래서요. 네.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예전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면 네. 이제 모든 정보가 거기 모이기 때문에 서로 다 공유를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고 연계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고. 통신사하고 그러면 협력을 해가지고 일정 패턴의 이 번호의 통신은 보이스피싱 우려가 높으면 인공지능으로 검색해서 통신사에 차단 요청하고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일단은 지금 금융기관인데 통신사는 갖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확대하면 통신사는 우리가 주는 것보다 거기서 번호를 받으면 그 번호들을 갖고 계좌랑 이것까지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여기 13페이지 2번 밑에서 2번 보면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을 확대하겠다. 내년 5월에 이 얘기죠? 13페이지에 보면 네네. 코리안 프리미엄 윅스를 신설해가지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최소 상장해서 등록해서 좀 내면 자기 회사 IR을 한글로만 하고 영어로 안 한다고 하는 게 이때까지 그랬다는 거죠, 지금? 네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창피했습니다. 네.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강국이라면서 기업 IR 자료가 영문으로 없다고 하는 게 참. 그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주총에서의 정보 의결 사항 같은 경우도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쪽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